이제 교환계약 보겠습니다.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조문도 2개밖에 없어요. 원시적인 계약이잖아요. 저 물물교환 시절 그 교환. 자, 교환계약은 쌍방이 당사자의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 돈 말고 다른 어떤 권리를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림에는 칠판에는 집하고 땅하고 바꾸기로 계약하나 보네. 이 교환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 건물의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매도인이 아니죠. 갑은 얘도 재산권 이전이에요. 재산권 이전 서로. 여기서 여러분들 재산권이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이 또 아니에요. 보통 집하고 땅하고 바꾼다 이렇게 교환한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인데 재산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사고의 폭을 넓혀서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야. 얘는 이 토지의 지상권자야.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도 교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에서 의에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 금전을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들만 교환계약이고 환금, 돈하고 돈끼리 바꾸는 거야. 그런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내 집에 우리 집에 100원짜리 100개 있거든. 나 가져오면 너 10,000원짜리 한 장 지폐로 바꿔줄래? 그러니까 얘가 가져와라 바꿔줄게. 그러니까 돈을 돈하고 바꾸기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런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교환 계약인 것은 아니다. 개념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환 계약은 돈 말고 돈은 제외했으니까 환금은 교환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무명 계약이죠. 이름 없는 다른 종류의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은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이 아닌 노무의 제공, 노동력의 제공이나 어떤 일의 완성 이런 것들은 교환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품앗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을아 우리 집 잔치하거든 며칠 있다가 너 일손이 필요하니까 너 3일만 와서 일해달라. 네 집도 다음 달 잔치한다면 내 3일 가서 일해줄게 라고 계약을 했네. 얼마든지 그런 계약도 할 수 있는데 교환 계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을 맞바꾸는 거지. 지금 이 계약은 얘들이 한 계약은. 근데 교환 계약의 목적 내용은 무엇을 이전해야 된다고요? 재산권, 물권, 채권, 권리를 이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노무 제공이나 일의 완성은 교환 계약의 목적 내용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질. 교환 계약은 약정 아직 이전하지 않았어. 물건 없이도 합의만으로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낙성 계약. 그럼 딱히 계약서 안 써도 계약 성립할 수 있으니까 불교식.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기고 대가성이 있으니까 쌍무. 모든 쌍무는 다 뭐죠? 유상. 그리고 재산권 이전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니까 어떤 계약? 일시적. 자, 쌍무 계약이니까 쌍무 계약의 2가지 특징.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혹시 이렇게 바꾸기로 계약을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안 주고 있어. 약속한 날짜에. 그럼 나도 토지 이전,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지. 서로. 그 다음에 위험부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위험부담. 교환계약 가지고 위험부담 연습해 볼게요. 교환계약 체결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벼락에 뭐 없어졌어요. 멸실되었어. 그러면 재산권 이전은 가능이다, 불능이다? 불능이죠.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후발적으로. 그리고 벼락 쳤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채무는 소멸해버리지. 소멸. 이럴 때 상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위험부담 문제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갑은 을에게 야 애석하게도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집은 벼락 맞아서 내려앉았다. 하지만 네 토지는 멀쩡하지. 약속은 지켜야지. 토지는 줘. 나는 못 주게 됐지만 이라고 토지를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험부담 문제였죠. 근데 사실 우리는 교환계약을 기준으로 배운 게 아니고 무슨 계약을 기준으로 배웠죠? 이것을? 매매계약. 근데 구조는 똑같지 원리는. 여기서는 교환계약에서는 토지 달라는 소리고 매매계약에서는 뭐 달라는 소리죠? 돈 달라는 소리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방 한쪽의 채무가 쌍방에게 책임 없는 천재지변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 채무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 줘야 되니까
벼락 쳐서 집 내려 앉으면 그 손실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해요? 매도인이. 매도인은 여기서 누구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는다. 이걸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토지로 바꿔도 원리는 똑같은 거지. 쌍무계약에서 토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소리잖아. 매매계약에서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소리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엄청 쉽게 설명드린, 제가 최고로 쉽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게 어려우면 어디 가서 이해를 한다고 말을 못하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위험부담 문제예요. 예, 위험부담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양팔저울 나오면 무슨 계약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유상계약. 서로 출연하니까 양팔저울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공평하지. 근데 혹시 여기서 넘겨준 거나 여기서 넘겨준 거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 당사자들이 잘못이 있건 없건 얘들은 유상계약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네. 그 무슨 책임? 유상계약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지. 매매계약처럼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이게 유상계약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이럴 수 있겠네. 이런 경우 있겠네요. 이거는 1억 5천짜리인데 이건 2억짜리예요. 이렇게 바꾸면 공평하지 않지.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자유의지에 따라서요. 있지. 하지만 이렇게 잘 안 바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이 조우를 바로 맞추기 위해서 유상계약의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돈을 좀 얹어서 줄 수 있지. 그러면 대충 비슷해지니까. 이 돈을 뭐라고 하느냐?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금. 자, 여기 있어요. 재산권 이전.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속을 한 거야.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그 보충금, 그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해요. 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 준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 보충금은 뭐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죠? 매매 대금처럼.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게 매매 대금이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충금이 지급되면 교환계약 플러스 1억 5천까지는 교환계약, 요 5천은 매매계약, 이렇게 해서 매매와 교환이 섞여 있는 혼합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환계약이고 보충금이 살짝 지급될 뿐이야. 그러니까 매매대금처럼 취급하는 것이지 매매대금이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매매대금처럼 취급하니까 아까 매매대금에서 이자를 따로 지급했어, 안 했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보충금 지급 장소, 지참채무 원칙에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간다는 거죠. 혹시 반대쪽에 토지가 이미 왔는데 보충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그 법리를 준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계약이에요. 일시적 계약이니까 혹시 이쪽에서 채무불이행, 저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해제를 하는 거지.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원상회복 청구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말하자면 매매계약에서 뭘 안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매매대금을 안 주는 거니까 교환계약을 해제시켜 버릴 수 있어, 없어? 이쪽은요. 있지. 근데 보충금을 안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에요,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니까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뭐부터 하고 최고한 후에 상당기간 경과 후 계약 해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게 교환계약이 다예요. X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다. 나는 부동산을 주고 주식을 받은 거지. 이건 매매계약일까 교환계약일까? 교환계약이죠. 주식은 그 자체가 금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환계약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 노무 제공, 일해 주는 거, 품앗이, 일의 완성, 어떤 일을 완성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교환계약의 목적이라 하면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OX? O. 그렇습니다. 교환계약은 무상의 계약인가요? 무상이 아니라 뭐죠?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게 담보 책임이네요. 6번으로 가볼까요?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가 넘겨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건 없건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을 한다. 유상계약이어서 부담한다. 그다음 교환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인 것이 아니라 무슨 계약? 일시적인 계약이죠.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당사 일방 한쪽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어요. 천재지변으로. 무슨 문제죠? 이것이 위험 부담 문제인데 쌍방에게 잘못이 없는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지. 맞나?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나? 네 거는 이행해. 내 건 불가능해서 못하지만 네 건 이행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이 한쪽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속을 했을 때에는 그 금전 뭐라고 부르죠?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 됐죠? 됐습니다. 이게 교환계약이에요. 그 다음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대차도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 그냥 가볍게 그냥 몇 가지만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의의와 성질 618조에 나와요.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 일방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해요. 내가 너한테 빌려줘서 네가 이거 사용해라. 네가 여기서 과실도 먹어라. 그냥 수익도 내라. 약속을 하고 상대방은 아 그래? 그럼 나는 사용료를 낼게. 차임을 지불할게 라고 약속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요 물건을 여기 예를 들은 건가요? 건물이라면 건물을 어떻게 해주겠다?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주겠다. 얘는 뭘 하겠다? 차임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딱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게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속한 이 사람을 임대인, 그 다음에 차임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낙성, 요물이 아니라 낙성. 그 다음에 딱히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으니까 뭔 계약? 불교식. 양쪽 다에게 채무가 생기고 양채무 대가성이 있으니까 뭐다? 쌍무. 쌍무면 다 뭐죠? 유상. 그리고 이건 차임 지급이 한 번으로 끝나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계속적인 계약이니까. 자, 쌍무 계약이니까 쌍무 계약의 두 가지 특징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유상 계약이니까 무슨 책임이 생긴다? 담보 책임. 임대인이 빌려준 물건에 뭐가 있다면 두 글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되지. 임대인의 담보 책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계약이니까 혹시 차임을 한 번, 두 번, 이기를 연체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를 해요,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는 거죠. 해지에는 소급 효과가 없어서 과거를 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을 뿐이죠. 해지. 보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이 빌려주기로 약속한 이 물건, 임대인 소유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배웠는데 진하게 배웠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하는 행위일까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일까요?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 물건이 임대인 소유물이건 남의 물건이건 계약 단계에서는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은 남의 물건이어도 이게 병 소유 건물이어도 병의 소유 건물이어도 의무 부담이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이어도 임대차를 했을 때 계약은 유효하고, 얘는 병한테 허락받아 가지고 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뭐가 생긴다는 거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병이 갑한테 이렇게 말하면요, 너 미쳤냐? 이렇게 왜 내 물건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임대를 놓냐? 웃기는 내네? 라고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용수익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임대해놓고 쓰게 못해주는 책임, 그게 뭘까요? 임대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할 뿐이죠. 그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계약이 근본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건 의무부담 행위여서. 그 다음에 임차인은 차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참자, 이 임대차의 임자가 차임의 임자거든요. 차임이 필수 요소고 차임 없이 공짜로 빌려주는 대차는 임대차라고 하지 않고 배웠는데 사용 대차죠. 무상의 대차는 사용 대차고,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인 거예요. 다만 이 차임이 반드시 금전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매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아니면 금전에 준하는 수표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지만 임대차의 차임은 또 돈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빌리고 얘가 농사를 짓는데 매달 쌀 한 가마니씩 사용료로 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과실, 미곡 등으로 임료를 지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 대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제가 또 전에도 뭐 우리 전세권 공부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게 건물 임대차라면 건물의 임차인들이 건물 임대차가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행이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 요거를 지불하는 방식에도 어떠한 법적 제약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 매달 돈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월세. 법률 용어,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알아듣는 뜻이겠죠. 매달 주는 돈은 없고 목돈을 걸어두는 방식을 뭐라 그래요? 전세. 섞여 있는 반전세도 있고 이렇게요. 여기서 임대차의 전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이 전세하고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운 전세권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족보가 다르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이 전세는 임대차거든요. 임대차. 이거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어서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 이 집 저희 집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임대차인데 전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인 것인지 물권 전세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인지는 뭐를 확인해야지 알 수 있다고요?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설정돼 있으면 전세권자고 등기부에 이름 없어요. 그러면 다 임차인인 거예요. 전세 방식의 임대차고 얘 둘은 엄청나게 많이 다르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나? 못 가르쳐 주듯이 지금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35페이지 표가 이거 엄청 있거든요. 전세권은 전세권대로 자세히 나중에 배우고 임대차는 임대차로 자세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양쪽 표를 비교해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지경이네 정도로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으로 가볼게요. 존속기간은 이제 목차가 세 가지.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정하지 않는 경우, 갱신하는 경우. 먼저 정할 때 최장 최단 제한이 있는지. 자, 좀 오래된 얘기지만 기억을 한번 최대한 짜보세요. 지상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시간 돌려보세요. 지상권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계약으로 정할 때 최장기 제한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 최장기 제한 없었어요.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최단기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종류 세 가지였어요. 30년, 15년, 5년 그런 거 있었죠. 전세권 어때요? 전세권으로 가보세요 한번. 전세권은 최장기간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최단기 제한도 있긴 있었는데 모든 전세권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방해서 만든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1년이 있었어요. 이제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어떠냐? 최단기 둘 다 제한 없어요. 위아래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임대차는요. 최장기 제한도 없고 최단기 제한도 없어서 첫 번째 논점. 임대차 기간을 영구적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뭐 판례가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 뭐 그전에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었는데 판례가 나와가지고요. 올해 시험에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판례 나오자마자. 영구적인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임대차에 최장기 제한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민법에 651조에 있었어요.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헷갈릴라. 20년을 넘지 못하고 그 예외도 있었어요. 넘어볼 수 있는 예외도 있고. 근데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그 민법 651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 우리 법의 체계가 있잖아요. 헌법이 제일 위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법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게 법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뭐죠? 위헌 심사예요. 위헌 법률 심사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면 법률도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걸린 거지. 그다음에 명령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명령이 위법하거나 이렇게 법을 어기면 이것도 그냥 효력 없어져요. 시행령, 시행규칙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뭐 사적 자치 원칙상 그냥 냅둬라. 채권계약인데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자꾸 간섭을 하냐 해서 저거는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한선 제한이 없어요. 임대차가. 하한선 제한은 원래부터 없어요. 최단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임대차는 또 있어요. 특별법 적용을 받으면. 주택임대차나 일정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최단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민법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특별법들이에요. 법이 길어서 이렇게 부를게요. 주임법 이렇게 부를게요. 다들 이렇게 불러요. 주임법. 얘는 뭐라 부를까요? 상임법 이렇게 불러요. 주임법 제4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당연히 주택임대차입니다. 이건 오피스텔, 뭐 단독, 빌라, 아파트 이런 것들 주택을 임대를 하면서 기간을 안 정하거나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정했을 때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빌려주면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몇 년이 된다는 거예요? 2년. 최단 기간이 보장되고 있는 거죠. 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있어요. 이건 81년도에 만들어졌고 주임법은 얘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월드컵 하던 해. 상임법도 만들어져서 똑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법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문장 구조도 똑같이 생겼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이번엔 2년이 아니라 얼마나 1년보다 더 짧게 정한 임대차는 1년까지 연장시키겠대.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주택 임대차는요 2년. 그런데 주택 임대차는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내용이지만 주택 임대차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주택 임대차라면 다 2년 보장이야. 최단 2년. 타워팰리스 이런 거 막 주택 임차인도 보증금을 한 20몇억 걸어놓고 막 몇십억짜리 임대차도 있거든요. 주택도. 그래도 2년 보장은 돼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임법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게 모든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소상인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환산 보증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이 적용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환산 보증 금액이 뭐냐면은 보증 금액에다가 자 상가 점포 임대차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있지. 월세를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해서 계산한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 5억에 200 주고 있다 이렇게 5억에 200이다. 보증금 5억에. 이건 이제 환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2억이에요. 여기 5억하고 2억하고 합치면 얼마죠? 7억이야. 환산 보증금이 7억인 거야 이렇게 되면. 7억이면 9억 원 이하고 여기가 서울이면은 이 법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계약 기간을 만약에 6개월로 했다. 약속을 해서 계약 기간 6개월로 하게 되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럼 6개월을 무시하고 몇 년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1년까지 장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5억에 200이 아니고 5억에 500이에요. 월세가 500이야. 그럼 이게 얼마죠 여러분들? 합산하면 얼마지? 10억이면 9억 원을 초과해버렸지. 그렇죠? 그러면 상인법에 적용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상인은요. 못 받아서 이 사람은 6개월로 계약하게 되면 그냥 6개월인 거야. 6개월 있으면 나가야 돼. 1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상인법의 약간 특징이에요. 그 나중에 상인법 배울 때 하기로 하고 됐어요. 뭐 또 그다음에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가볼게요. 존속 기한을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지상권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지상권은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던가? 지상권으로 가보면 지상권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이 나서서 정해버렸어. 30, 15, 5 중에 하나로 그냥 정했지.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인데 기간을 안 정한 지상권은요. 30. 수목 소유일 때도 30. 목적 건물이나 초가집 같은 경우일 때는요. 15. 철탑 소유일 때는요. 5. 이렇게 안 정하면 그 공작물의 종류에 따른 법정 최단 기간으로 딱 정해버렸어. 법이 281조가. 그랬었습니다. 전세권으로 가볼까요? 전세권은 존속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던가? 전세권, 물권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 그거는 10년? 1년? 그럼 다 X고 그냥 정하지 않은 것을 존중한다 그랬어요. 정하지 않은 채로도 쓸 수 있어 없어 전세권은요? 있어. 그리고 각 당사자, 설정자나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끝내자고 할 수 있다. 근데 당장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누가 했든지 간에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소멸돼. 그게 전세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로 왔어요. 임대차. 야, 이런 거 다 비교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정리된 표 있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그림의법의 뒤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
약정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라 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얘기하겠죠.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또 뭐하고 닮았네? 이거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닮았어. 전세권하고 닮았어. 전세권하고 닮았네. 거기는 소멸 통고, 여기는 계약 해지 통고 이렇게 변하고. 통고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요, 항상 해지 의사 표시가 있고 즉각 종료되는 게 아니고 통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임대차도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몇 년으로 딱 정하는 조문은 없고 약정하지 않은 채로 쓰는 걸 인정해요. 아무 때나 계약을 끝내겠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끝나진 않고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비로소 해지 흐름이 생겨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거야. 자, 1호는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이고 2호는 동산인데 2호는 안 나오겠지 우리 시험에 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끝내자고 하면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임차인이 끝내겠다고 하면은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야. 우리 전세권에서는 양쪽 다 6개월이었거든요. 임대차는요, 임대인이 하게 되면 6개월, 임차인이 하게 되면 1개월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저거 진짜 머리 아파서 못 외우겠는데 저거는. 못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그걸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건 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민법하고 특별법들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주택일 때는 주택을 임대차를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민법 635조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2년이라고. 그러니까 주임법하고 민법은 주택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같이 말하고 있어요. 서로 달리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고 있으면 민법은 일반법, 얘는 특별법. 뭐가 더 우선 적용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 적용에 따라서 적어도 635조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조문이에요. 주택임대차는 별도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상가건물 임대차도 아까 전에 9억 원 이하인 임대차에서 기간을 안 정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쓴다는 거죠? 1년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민법은 아무 때나 막 다 적용해서는 안 되고 특별법들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야. 특별법이 있을 때는 이건 또 적용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 볼게요. 갱신. 기간 연장하는 거. 기간 끝나고 나면 기간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에 의한 갱신은 시험에 물어볼 게 없고, 자, 묵시적 갱신요. 묵시의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세요. 법정 갱신. 법이 정해놓은 요건이 구비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 말고. 근데 그림이 좀 색다른 그림이 나왔네. 뭐예요? 공장이에요. 왜 공장을 제가 가져왔냐? 또 그 얘기거든. 이게 만약에 주택이거나 상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용 안 돼요. 민법.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법 6조나 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얘하고 요건이 다르고 효과도 다른 별개 규정이 따로 있다고. 주택임대차는 여기 안 따르는 거예요. 주임법에 따라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은 10조의 4항 5항에 묵시적 갱신 조항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를 그려놓으면 이걸 설명하면 안 돼요. 민법은. 그러니까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걸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은 거지. 뭐를 찾아온 거야? 공장을 가져온. 공장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법 적용 받는 거야. 아니면 창고 건물, 공작물 임대차 이럴 때 민법 적용 받는 거고 주택임대차법에 주택임대차일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법이 정한 요건이 어떻게 된 거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어요. 얘한테 공장을 빌렸어요. 얘가 임차인이에요. 계약 기간 5년. 근데 5년 기간 끝났어. 5년 기간 만료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공장을 다시 돌려줘야 되지. 원칙은. 얘는 보증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서로 동시행 관계로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네. 공장을 돌려주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 계속 공장 영업을 해요. 그러면 임대인은 기간이 끝났는데 왜 거기서 계속 그러고 죽치고 계세요? 나가줘요? 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간 끝나고 다음 달 차임을 주니까 넙죽 받아버려요.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지. 이쯤 되면 얘들은 갱신의 의사가 우리가 추측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요건이에요.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만나서 갱신합시다 이렇게 계약서 안 썼어도 갱신돼 버리는 거죠. 이런 갱신을 무슨 갱신이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요건이에요. 효과는 어떻게 되냐?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임대차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지. 묵시적으로 갱신돼 버리는 거예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니까 보증금하고 월 차임은 일단 그대로 가는 거야. 물론 그대로 갔다가 무조건 동결되는 건 아니고 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차후 문제고, 다른 것들은 다 동일 조건인데 동일 조건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계약 기간 몇 년이라 그랬어? 금방 말할 때 5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거 잘 기억나시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5년. 그러면 동일 조건이면 또 5년 연장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대. 635조가 방금 봤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의 임대차를 말해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나면 전번 임대차가 2년이건 3년이건 5년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하면 얼마 있다가 종료?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후 계약 종료. 그렇게 끝이 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제2항을 보시면 전항의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전번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기간이 만료되면서 소멸한다. 제3자는 담보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뭔 소린가? 제3자를 등장시켜 봐야 되겠네. 다시 이 둘의 관계는 좀 기억나시려나? 우리 저당권에서 여동생 오빠, 여동생이 은행 가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 없이는 돈을 안 빌려준다고 채권자가 그러니까 오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언니 몰래 이렇게 오빠가 담보 제공하는 거 자기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경매로 날아가가지고 언니랑 이혼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오빠의 또 그래서 이 여동생이 공장 건물을 빌려서 뭔가 영업을 하나 봐요. 여자가 공장을 빌린다. 뭔가 이미지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정하면 되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지.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이 건물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혹시 내 공장을 날려버리면 내가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면제권이 확보된 저당권이나 하나 설정해 주시지 라고 했을 때 얘가 자기 집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집도 절도 없거든. 그래서 또 오빠한테 부탁을 하네. 그러니까 오빠는 채무자도 아니면서 제3자지만 저당권을 집에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저희 저쪽에 채권자에게 있지. 이거 뭐라 그랬더라 이 사람을 모르고? 물상보증이 채무 없이 책임만 지는 자. 그러니까 오빠의 어떤 의사는 이거지. 혹시 내 여동생이 당신 공장금을 날려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여동생 돈이 없어서 손해배상 못할 시에는 당신이 내 저당권 설정해 줄 테니까 이 집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이 금액까지는 가져가쇼. 내 거기까지는 책임지리다. 이런 거지. 채무 없이 책임지는 물상보증을 설 수 있어요. 담보를 제공한 거지. 누가? 임차인이 아니면 제3자가.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근데 오빠는 어떤 생각이냐면 5년이라 그랬어? 동생아? 아이고 5년 동안 별일이 있겠냐 뭐. 그 조심히 잘 살아라. 이렇게. 그 5년 정도 지나서 기간이 끝나면 나는 담보 부담에서 해방된다라는 기대가 있어 없어 오빠에게는요. 있죠. 5년 동안만 무탈이 지내라고 빌었거든요. 5년 동안 무탈이 지나서 기간 끝났어 이렇게. 근데 지들끼리 묵시적으로 갱신한 거야. 얘는 계속 영업을 하고 얘는 나가라 소리 안 해가지고 연장이 돼버린 거지. 자기들끼리 연장하는 건 그렇지만 제3자의 담보부담은 해방시켜주는 게 상식 아닌가요 여러분들? 맞나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난 다음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들은 질권, 저당권, 뭐 보증계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거? 반대 해석해 볼까요? 임차인 스스로 제공한 담보는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임차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았다면요. 그거는 소멸하지 않지. 그건 연장된다고 해석되겠지. 갱신된다고 다시.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라 그러네. 편무계약인가 이게? X죠.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에요. 자, 2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만 소유자이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한다는 이 말은요. X죠. 임대차 계약은 처분 행위였어요. 의무 부담 행위였어요. 의무 부담 행위여서 임대인이 임대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은 효력이 있지. 계약 단계에서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아니다. X. 필수적인 요건이죠.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그 차임이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기타 물건이어도 된다. OX? O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기간을 영구로 해서 정한 임대차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이 된다라고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맞죠? 초장기 제한 없고요. 자, 갑이 자 6번, 7번, 8번을 보시면 이게 다 기출 문제들인데 이 흔적을 한번 고민의 흔적을 한번 보세요. 출제위원들의 고뇌의 흔적을. 공장 건물, 그다음 여기는 토지를 임차, 여기는 토지 임대차. 계속 무엇을 비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택이나 상가를 비껴가요. 저게 주택,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내버리면 바로 이의제기 들어와요. 그 건물이 주택이면 이 말이 틀렸거든. 다른 요건과 효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비껴가기 위해서 토지를 낸다든지 공장, 창고 건물로 막 돌려내는 거예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공장 건물을 갑이 기간 약정 없이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민법 적용되는 거지. 기간 약정 없이. 그럴 때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지만은 임차인 을은 그렇지가 않다. OX? X. 어떻든가요? 아까 전에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갑으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또 기간을 안 정하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를 한 을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예요. 그 임차인 을은 그 지상에 빌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답니다. 근데 갑의 해지 통고가 있어서 임대인의 기간 약정 없으니까 토지 임대차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가 있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을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소멸 종료가 되는 거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처음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지금 정신이 없을 뿐이죠. 예, 어려운 건 아니죠, 전혀. 기억 안 나시나? 을이 해지 통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통고하면요.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이렇게. 그럼 토지의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기간은 어떻게 되죠?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정함이 없는 상태입니까?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기간만큼은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해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동일하지 않아요. 참고로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나면 2년이에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나면 1년이에요. 정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못한다. X네. 임대인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전번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을 한다. 소멸을 합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자, 이번에는 임대차의 효력을 몇 개 볼게요. 효력이라 하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 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건데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는 곧 임차인의 의무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고 뭐 상호 대응이지 제공관계니까 의무를 한번 볼게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는 623조에 나와요. 제목도 임대인의 의무예요. 임대인은
일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물건을 건네줘야 되지. 집을 비워주고 뭐 차를 내어주고 이렇게 뭐 빌려줬으면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존속 중에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죠.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해요. 그래서 뭐가 파생되느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다가 임차인 잘못 없이 임차물이 파손되거나 사용에 장해 사유가 발생한 거야. 뭔가 고장이 나버린 거죠.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임차인 잘못 없이. 그러면은 그것을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요 파손 장애를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줄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수선, 고쳐줄 의무가 생겨요. 유지 수선 의무. 임대인의 의무예요. 이게 딱 우리 물권법에서 배운 전세권. 자, 우리가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라 그랬죠. 여러 군데 달라가지고 한 번에 다 설명 못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씩 나올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전세권자도 바깥에서 사람들은 세입자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세입자라고 부르죠. 임차인도 세입자라 불러요. 두 세입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볼까요? 우리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자기가 유지해야 돼. 그러나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관계, 전세권 관계에서는 통상적인 유지와 수선을 전세권자가 한다, 아니면 설정자가 한다. 전세권자가 하고, 임대차 계약에서 누가 하는 거다? 임대인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고쳐달라고 있고, 내가 전세권자면 웬만한 수선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고쳐야 되고, 다른 거지 이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수선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고 있을 때, 돈을 썼을 때 비용 상환 청구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또 달라져요. 연결되는 거지. 자, 임차인은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요.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1항과 2항. 1항은 필요비예요. 2항은 유익비예요. 자,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러면 보일러가 터졌으니까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야? 여기 있네. 임대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살아 임대인이. 연락이 또 잘 안 되네. 그래가지고 급해서요. 너무 춥잖아요. 하루도 뭐 그냥 냉방에 자면 입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업자를 불러가지고 고쳤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무엇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필요비죠. 보일러 고치는 비용은 필요비예요, 유익비예요? 필요비죠. 지출했을 때에는 이게 원래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건데 임차인이 고쳤으니까 지출을 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가 아니고 지출한 때, 지출 즉시예요. 돈 쓰자마자 고치고 난 다음에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일단 급해서 고쳤습니다. 수리가 한 30만 원 나왔습니다.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임차인은요? 있어요. 임대인은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 다음에 유익비를 볼까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유익비는 물건에 돈을 써가지고 값어치를 올려놓은 거, 계량비 같은 거죠.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요. 자,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하는 거고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이 났을 때. 왜냐하면 내가 돈을 써가지고 내 임차물에 임차인이 돈을 써서 값어치를 올려놓았어. 한 1,000만 원 정도를. 하지만 돈을 썼을 때는 값어치가 올라갔지만 임대차가 끝이 나면서 감가상각 값어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돈 쓴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바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돈 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만, 돈 쓴 효과가 남아있을 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데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하고 실제로 값어치의 증가액 중에 하나를 또는이죠. 선택을 해서 상환 청구하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요상해서 돈을 1,000만 원을 썼는데도 돈을 잘 쓰면 물건의 가치가 2천만 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거꾸로 돈을 잘못 쓰면 2천만 원 돈을 쳐발랐어도 물건의 값어치는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된 금액이랑 실제 값어치 증가액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에 있으면 선택권자를 또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지. 근데 채권법을 배우시면 일반적인 원리인데, 민법의 일반 원리인데 선택 채권이 있으면 선택권자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선택을 해요. 선택권을 줘요.
왜? 채무자에게 많은 쪽을 선택하여 적은 쪽을 선택해. 채무자는 적은 쪽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채무자는 누구죠? 이 유익비를 줘야 될 채무자는 누구예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유익비를 줘야 될 채무자가 누구냐니까 임대인이에요. 집중. 그쵸? 그런 거 틀리면 안 되지. 틀려도 되는데 틀리는 거 너무 자꾸 틀리면 습관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당신은 돈을 2천만 원 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값어치 증가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받으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은 당신 돈을 되게 잘 썼더만 1,000만 원 쓰셨다며. 근데 값어치 증가는 2천만 원 정도 일어났지만 어쨌든 당신 주머니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나는 1,000만 원 줄 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임대인이 선택한다는 말은 없지만은 당연히 그래요. 원리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그렇게 보세요. 임대차는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급해서 수선을 했으면 필요비 형태로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가볼까요? 전세권은 수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써도 필요비를 써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310조에 그래서 항이 하나밖에 안 나요. 밑에는 다른 거지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뭐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 거죠? 유익비에 대해서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때 한해서 이번에 선택권자를 명시하고 있네. 소유자가 집주인이잖아. 채무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뭐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필요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 필요비는 자기의 부담이거든 이게. 이해되셨나? 제가 아까 전에 임차권하고 전세권은 바깥에서는 나 전세 살고 있다고 세입자라고 말하지만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 거에 하나를 목격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익혀볼게요. 자 그래서 파손 장애가 생기면 파손이나 장애가 생기면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모든 파손과 장애를 전부 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판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파손 장애의 정도가 지극히 사소하여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그 부분까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소하면은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소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판례가 쓴 표현은 아니지만 심각하다. 심각한 파손은 수선을 해줘야 돼. 사소한 것은 수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사소한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뭐 상관없고 그냥 이 표현 그대로 나오는 거 사소하다면.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건 사소한가 심각한가 보세요. 임차인이 이 건물 임차인이에요. 세입자인데 전세 살고 있지. 그래서 밤에 10시에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민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623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광등이 불이 다 돼가지고요. 수명이 다 돼가지고 깜빡깜빡거리네. 그래서 내가 딱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불이 깜빡대. 그래서 공부에 불편을 준다고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되는 거잖아. 해서 그 밤에 10시에 임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형광등 지금 수명 다 됐어요. 빨리 바꿔줘요. 저 번개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심각한가요? 사소한가요? 사소하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수선 의무 대상이 아닌 거지. 그 정도는 그냥 임차인이 바꿔가면서 쓰는 거지. 그거는 소모품인데. 그렇잖아요? 보일러 터진 것은요. 사소해요?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런 거는 고쳐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일어난 얘기, 저한테 실제로 겪은 얘기인데 제 신혼 때 이게 이제 샤워기, 욕실에 샤워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그 사당동에 신동아 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엄청 오래된 아파트였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살았는데 제일 처음에 거기 욕실에 샤워기가 문제였어요. 샤워기가 왜 문제였느냐? 수압이 문제였어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요. 수압이 약한 것도 괴롭지만 너무 세면 아프거든요. 너무 진짜 장난 아니게 조절이 안 됐어. 근데 이게 어떻게?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샤워할 때 이렇게 대충 치카치카 하고 다 하고 금방 해버리는데 양치하고 이렇게 하면 입 돌아가고 이렇게 여기 너무 아픈 거야. 몸에도 따갑고 너무 세가지고 그래야 집주인한테 이거 너무 세다고 어떻게 조절 안 되냐니까 조절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샤워 괴로웠는데
문제는 또 수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세게 앞으로 나오다가 여기 플라스틱 탭이니까 거기에 옆에 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수압이 물이 못 견디고 옆으로 나중에 조금 있다 빠지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좀 한참 쓰다 보면 옆으로 다 빠져가지고 앞으로는 또 쫄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탭을 교체하고 나면은 한참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제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은 그 동물의 왕국 아세요? 거기 목도리 도마뱀 아시죠? 그 목도리 도마뱀이 된 느낌을 제가 그 샤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팠다가 도마뱀이 됐다가 아팠다가 도마뱀이 됐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집주인한테 되게 고통을 호소를 했는데 우리 집주인이 임대인이잖아요. 난 여기 임차인이었거든요. 이해가 아니고 임차인이었어요. 제가.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안 된대. 자기들도 다 해봤는데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샤워기를 교체하면서 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불편하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다른 일로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업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도저히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제가 이걸 통째로 교체하면 안 되냐 샤워기 탭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통째로 교체해 보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그것도 해봤대. 근데 그걸 해봐도 소용이 없더래. 너무 수압이 근무적으로 세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했더니 이걸 다 통째로 교체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통째로 교체해봤다던데요.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가 여기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이거 원래 모델이래. 이거 교체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빈정상했어요. 그냥 아니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계속 불편한데 다음번 세입자 들어와도 계속 이 말 할 건데 정말 정상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쳐주면 될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냐고 이 고치는데 얼마나 하냐니까 당시에 기억 안 나는 한 6만 원, 7만 원 그 정도 했을 거야. 그래서 교추 달라 그랬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 딱 바꿔가지고 딱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청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조절도 되더라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이거? 이거는 사소해 보여요, 심각해 보여요? 그건 판단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뭐 사소한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심각했고 저는 빈정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 걸었죠. 제가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온 김에 말했더니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돈을 썼는데 지금 멀쩡하게 잘 된다. 정말 잘 된다. 그러니까 다음번 어차피 또 세입자들 들어오면은 계속 이 말 나올 건데 이걸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6만 원 들었다고 돈 달라 그랬거든요. 돈 달라고 한 게 뭐 청구한 거죠? 제가 지금요? 필요비 지출 즉시 임대차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주인이 임대인이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 워딩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걸 법적으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법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법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민법 강의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게 623조, 626조 다 언급하면서 다 말했어요. 623조의 임대인은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626조 제1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지출 즉시 상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셔야 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말했더니 임대인이 우리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 아이가 뭐 하는 인간인가 싶었겠죠. 약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러더니 자기 남편이 세무사인데 법적으로 또 더 알아보고 주겠대. 그래서 제가 알아보나 마나 주셔야 될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6만 원 받았거든요. 받았습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스토리텔링의 위력은 엄청나서 한 번 딱 들어도 내년 한 4월 달쯤에 말해도 그때 제 사당동 샤워기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억나거든. 됐습니다. 필요비 됐어요. 그 다음에 유지 의무가요, 여러분들. 이게 통상적인 유지 의무이지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유지 의무까지 임대인이 지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인 유지.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를 했으면은 진짜 통상적인 유지는 뭐냐면은 그냥 전기 잘 들어오고 물 잘 나오고 그다음 냉난방 같은 거 시설 있으면 잘 되게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임차인이 무슨 이 건물을 임차해서 특별한 영업을 해요. 그 용도를 위한 구조나 상태까지 임대인이 그거를 다 유지해줄 수선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 사건은 단란주점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지하를 임차를 해서 단란주 유흥업을 한 거, 유흥 음식점 그런 걸 한 거예요. 단란주점을 하니까 그 단란하게 놀기 위해서 특별한 용도와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조명들과 뭐 이런 것들. 그걸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 왜 임대인이 해줘?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 통상적인 유지 의무만 지는 거다. 그리고 623조가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또 중요하죠. 자, 우리 임대차에 관한 조문들은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이게 채권법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은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처리하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런데 623조만큼은 강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623조는 임대인이 고쳐줘라 고장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반대되는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불리한 특약이 뭘까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뭐 해주겠다는 거죠? 면제.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고 임차인이 알아서 고쳐가면 쓰겠다. 그 말은 곧 내가 고쳐서 수선비, 필요비를 지출해도 상환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요 규정이 임의 규정이어서요. 그래서 아까 그 샤워기 사건도 아마 어쩌면 우리 임대인이 처음에 제가 임차를 할 때부터 샤워기가 약간 말썽이다, 욕실에 몇 번은 고쳐봤는데 안 된다, 수압이 문제가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사전에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부분의 수선 의무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면제했으면 그 6만 원 지출한 것도 달라고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임차인의 권리에서요. 하나씩만 볼게요. 임차인의 권리는 물건을 쓰는 권리인데 여기서 임차권의 대항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해요. 대항력이 뭐냐? 대항력이라는 힘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을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으니까 갑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갑 말고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주장할 수 있으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정에게도 무기들에게도. 그럼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고 제3자에게 주장 못하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권, 채권을 머릿속에 또 떠올려 보세요. 물권은 뭐라고 배우셨어?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해도 그 물권이기 때문에 이 물건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 주장 못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기본 힘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둘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뭔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그 물건 주인이 싹 병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그 청구권, 그 채권을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채권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죠. 물권에는 대항력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임차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임차권이 족보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대항력이 없는 권리다. 그게 이제 말썽이지. 볼까요? 2023년도에 갑소유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살고 있어서 계약 기간 2년으로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이건 채권이에요. 이건 물건에 대한 지배권,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요. 이 갑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그냥. 근데 1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집을 팔아버리네.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채로도 집주인은 집을 팔 수 있지.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주인이 이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나 봐. 지들끼리 특약을 해서. 나보고 나가라 그러네. 소유물 반환 청구권.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달라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럴 때 이 을이 뭔 소리예요? 지금 내가 계약 기간 2년이고 아직 1년 남았는데 전 주인한테 못 들으셨어? 라고 자신의 임차권을 이 병에게 자신의 원래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바로 대항력의 문제야.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3자에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둘로 나눌게요. 원칙은 할 수 없음. 노.
못함.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 이 갑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상대적 권리지 갑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쫓겨나는 거지. 자, 이거를 이 현상을 보고 나타내는 법의 속담이 있어요. 법의 속담이나 격언을 법언이라 하지. 법언. 예컨대 우리 소매시효에서 법언 하나 배우셨죠?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불법원 인급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자의 권리 행사에 국가는 조력할 수 없다. 이런 각종 속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속담은 뭐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이 속담은, 법의 속담은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라는 원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소유권은 물권인가? 절대권인가? 이건 뭐예요? 족보를 말해보세요. 채권,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뭐가 먼저 생겼죠? 생기기는 각자요. 물권은 2023년도에 채권이 먼저 생겼어요. 얘는요, 물권을 2024년도에 취득한 거야. 자, 우리 물권의 우선적 흐르기에서는 뭘 배웠느냐? 여기 가보시면은 물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무엇이 우선했나요? 기억나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들끼리는요, 먼저 성립한 선순위 권리가 우선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나? 얘가 먼저 성립했다. 이거는 2023년도에 취득한 임차권이고 얘는 2024년도에 취득한 소유권이에요. 이게 둘 다 물권이라면 얘가 우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하지만 이건 채권이고 이건 물권이에요. 성립 순서에 관계없어. 얘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소유물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중에 한 명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채권이어서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 얘는 갑이 아니잖아. 먼저 생겼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먼저 생긴 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물건 놓고 경쟁하게 되면 성립 순서를 따지지 않고 항상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 임대차가 먼저 있었지만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매가 되어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이 채권을 이겨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걸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한 57페이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강해요, 약해요? 임차인의 법적인 지위는 약하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지. 그 내가 주택을 빌려가지고 임차해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팔아서 집 팔았어. 아니면 판 게 아니라 집주인이 망해버릴 수도 있죠.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럼 새롭게 경락인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난 쫓겨나는 신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법이나 특별법들은 부동산 임차인 지위를 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예외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예외가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에 2개가 있고요. 근거가 특별법에 또 2개가 있어요. 먼저 민법 제 621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621조예요. 민법 조항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좀 해주세요, 플리즈,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차를 한 사람은,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원래 원칙적으로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 규정을 만들어 둔 거지. 그래서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보는 거죠. 임대인, 근데 집주인님, 임대인님, 저 등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임대인이 해드릴게요 라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등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어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등기한 그 순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3글자로 해보세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뭐라 그래?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대항력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등기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 임차권이 채권인데 등기하면 전세권, 물권이 되는 거구나. 그건 아닙니다. 자, 등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를 이렇게 생겼는데 등기부에 등기를 해놓았어요. 하지만 등기를 해도 뭐라고 등기가 돼 있는 걸 보세요. 뭐라고요? 임차권으로 등기해. 전세권 등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해도 임차권인 거야, 결국은. 전세권하고 근본 족보가 출발이 다른 거지. 하지만 전세권 비슷하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뭐가 생긴다는 거죠? 대항력이 생겨요. 보니까 등기는 뭐 2001년 12월 8일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보증금은 5천만 원,
월 차임이 150만 원, 매월 말일날 존속 기간 이렇게 해서 이광수 남자인데 저 여자인데 대충 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면 등기한 이날부터요. 12월 8일자 등기한 이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병도 이 집을 살 때 이 등기부를 봤을까 안 봤을까? 받기도 각오하고 산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 가능해요. 대항이 가능하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야. 원래 얘가 임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집을 사게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돼, 새로운 소유자가. 그러니까 얘를 내보낼 수 없는 거지. 내보내려고 한다면은 을은 등기부도 안 보고 셨었어? 여기까지 기다려요. 이때 12월 말까지, 12월 7일까지 2004년. 그리고 보증금 준비하세요. 나한테 돌려줄 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임대인 지위 승계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얘 입장에서 할 때는 임차권을 안고 산다, 끼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등기가 돼 있으면 임대인 지위 승계. 그러니까 등기만 하면은 임차인 지위가 안정화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621조는 유명무실한 조문. 왜냐하면 여기 이거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당사 간에 뭐가 없으면요.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해달라고 플리즈에 플리즈. 근데 임대인들은 반대할까 반대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반대하지. 집주인들은 등기 안 해줘요. 왜? 자기 소득이 다 등기부에 다 노출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등기 안 해주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걸 임대인이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결국 거의 다 안 해줘요. 계속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럼 등기해주는 다른 집주인 좋은 집주인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안 해줄걸요? 결국 등기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살다가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이번에는 임대인지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나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지. 특히 어디서 심각한 거냐. 이 건물이 빌린 부동산이 주택일 때 주거용 건물일 때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이라고 임차인에. 그런데 이게 민법에 맡겨뒀다가는 이런 것 때문에 집주인들은 안 해주고 등기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고 주인 바뀌면 계속 새 주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이에요. 주거 생활이 안정화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칼을 빼든 게 81년도에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주택 임대차법.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법을 만들어서 주인법 3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인법이에요. 3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등기 안 해준다 그랬죠. 서러우셨죠. 등기 안 해도 돼요. 주택 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기만 하면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요. 그러면 등기처럼 그날 바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뭐라고 이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뭘 하면요? 뭘 하면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는 거야. 또 승계가 되는 거지. 인주. 인도라는 것은 인도는 주택의 점유를 넘겨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들어와서 그러면 인도 받은 거지 임차인이. 그다음 주민등록은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여기로. 근데 아까 등기하고 차이를 볼까요? 아까 민법상의 621조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리고 임대인들은 협력을 안 해주는 게 보통이고. 하지만 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잘 볼까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임차인은 여기 키 받아서 입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하겠지. 임대인이 그 키를 안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인도는 받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도 정상적인 임차인은 혼자서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것만 갖추게 되면 이거는 그날 바로 전입신고했다고 그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다음날 0시에 새벽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인도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 날부터 그 이후부터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죠. 이 인주를 갖추면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얘 보증금 안고 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존속기간 다 채고 나갈 때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인법이고 주인법은 81년도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상위법도 주임법을 모방해서 2002년도에 또 만들었어요.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도 좀 보호를 하자. 상가 건물을 임차를 했는데 또 특별법이 없으니까 건물주인들이 자꾸 횡포를 부린다. 건물주인이 바뀌면 또 세입자들 영세 상인들 막 쫓겨나내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어. 상임법이에요. 구조는 똑같아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대인이 안 해준다 그래서 등기 못했어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아까 주민등록이었다면 이번엔 주민등록이 아니라 무슨 등록? 사업자 등록이야. 인사지 이번에는 인주가 아니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무 살짝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의 4시간 하는 거네요. 저거 의무 임차인의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무는 뭐겠어요? 차임 지급 의무예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인데 차임을 안 내면 쫓겨납니다. 계약 해지당하는데요. 해지죠.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예요. 해지.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2기예요. 2기. 2기라 하면 2번을 얘기해요. 2번. 이건 연속된 2기일 필요가 없고요. 2기 분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 이광수 씨의 월 차임은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 2기를 하면 얼마죠? 300만 원. 그러니까 저번 달은 150만 원 다 못 주고 100만 원만 줬거든. 그 저번 달은 70만 원만 주고 어쨌든 그게 누적돼 가지고 300만 원어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거죠. 2기예요.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식목 체험 목적하는 토지 임대차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대. 토지 임대차도 2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건물이든 토지든 전부 다 부동산 임대차들은 다 몇 기라고요? 2기예요. 2기. 2기인데 여기 특별법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2기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라는 특별법에는 10조의 8에 연체와 해지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어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가 아니라 몇 기? 3기에 달해야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민법 640조에 나와 있는 이 건물에서 어떤 건물은 빠져달라는 거지? 상가 건물은 빼줘야 돼. 상가 건물일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고 상위법 따로 적용되거든요. 그 외에 주택, 공장, 창고 전부 다 이쪽은 다 다릅니다. 다 2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2기입니다. 토지든 건물이든. 상가만 몇 기라고요? 3기. 그 다음에 요게 640조 41조죠. 652조로 한번 볼게요. 이건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소리고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627, 628, 6 뭐 쭉쭉쭉 해가지고 640, 641 이 두 조문이에요.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거 한번 보셨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조문들은 강행 규정이어서 이걸 위반하면 무효인데 효력이 없는데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위반한 내용이 임차인에게 뭐 할 때만 불리할 때만 반대로 하면요. 위반을 해도 임차인에게 뭐 하다면 유리하다면 그 위반한 특약은 효력이 있다라는 소리거든. 이렇게 임차인 편을 들고 있는 강행 규정 뭐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 안에 640조와 41조가 들어있어요. 40조, 41조 2기 연체시 해지 조항요. 그럼 요거 한번 위반해 볼게요. 유리한 쪽으로 위반, 불리한 쪽으로 위반해 볼게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혹시 계약을 하면서 1기라도 연체가 되면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계약 해지시키겠다. 임차인도 여기 동의한 거야. 계약서에 적어놨어요. 그런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임차인에 불리하기 때문에. 반면에 그렇게 해줄 마음씨 좋은 임대인은 잘 없을 것 같은데 2기 아니고 3기나 4기로 연장시켜놨어. 4번까지는 봐주겠다. 참아주겠다. 4기까지 연체되면 그때 해지하겠다고 특약을 했네. 적어놨네. 그것도 사실 여기를 위반한 거거든요. 위반했지만 임차인에게 뭐 하죠 여러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럴 때는 이 조문 적용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OX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유지 의무. 맞나요? 유지 의무에서 파생되는 게 수선 의무입니다. 고장나면 고쳐줄 의무.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임대인의.
근데 모든 파손 장애를 다 수선하는 건 아니죠.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가 뭐라고 이 두 글자? 사소. 하여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별 방해하지 않는다. 형광등 나갔다 그냥 그 정도다. 그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때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다음 12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 상태까지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통상적인 유지 의무인 것이지 특별한 유지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고 맞는 말이고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는 수선 의무를 면제를 해주는 것 이퀄 임차인이 수선의 부담을 지는 거로 돌리는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하지만 623조는 아까 전에 그 편면적 강행 중에 들어있지 않거든. 이 특약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가능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이 특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있나요? 있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요? 없어요. 물권자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도중에도 임대인에게 유익비, 계량비 이런 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되죠.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요. 언제?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끝났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기간 중에는 못해요. 그래서 X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했어. 임대인이 해준다고 했나 보죠. 그렇다면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있다. 맞습니까? 물권화라고 하죠. 물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권 비슷하게 된다.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다. 토지든 건물이든 다 몇 기? 2기. 상가만 몇 기? 3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초이론은 11월, 12월 과정 기초이론은 뭐를 자세히 본 건 없고요. 그냥 가서 개념 정도 잡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 다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1월 1일 날은 수업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6일 날 토요일 날 1일 날 해야 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모임도 많고 하실 텐데 술 적당히 드시고 잘 보내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보통 한 주가 남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렇지 않으니까 한 주가 확 비어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주가 휴식주여서 그때 민법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라 이런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연말 잘 보내시고 해외 바뀌고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